KBS 열린 토론. 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했는데요. 그 후 우리 사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범해지는 소년범의 증가를 막기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령 하향은 낙인 효과만 있을 뿐 소년범죄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 임박했는데요. 지난 두 달 우리 사회 안에서 뜨겁게 논란이 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숙의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네,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근우입니다.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임준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네, 현지연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현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였던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먼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사회적 공론화 이후 뜨거운 논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 먼저 네 분의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네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연령을 한 살 하향한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워낙 좀 어렵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연령을 한 살 낮춤으로써 공식 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찬성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 이 범죄 통계를 다루다 보면 뭐 최근 5년 사이에 그 촉법소년, 소위 말해 13세 미만 정도, 그러니까 13세 전후에 그 소년들에 의해서 범죄가 무려 한 8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1년, 2025년 한 5년 사이에 그 11,000건에서 한 2만 건 정도, 그냥 5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한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교수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연령을 낮추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막는 일이고, 또한 그 아까 통계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통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통계가 얼마나 거품이 낀 엄청난 부풀려진 숫자인지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연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거는 처벌 만능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는 일입니다. 처벌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과 보호가 부족해져서 비행은 늘어날 것입니다. 재판을 빨리 받게 하려면 소년보호재판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13세 촉법소년들은 발달 단계상 처벌 경고를 받는다고 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만 늘리는 연령 하향은 반대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참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나온 계기가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끌었던 강력 사건에 대한 이 소년범들이 등장하면서부터고 어느새부턴가 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은 실제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짐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범죄 통계도 봐야 되는데요. 네. 뭐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성인들까지 모두 해서 한 200만 건에서 최근 2023, 4년까지 한 155만 건 정도 전반적으로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 같은 한 5년 사이에 그 13세 전후의 그 촉법 소년들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는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특이한 게 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소년 인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 인구가 이 450만에서 400만 정도로 약 11% 오히려 줄었는데 이 시기에 그 범죄는 5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물론 이제 범죄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 소년 범죄, 특히 촉법 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건수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뭐 강력 사건 비중이나 또 성범죄라든지 이런 이제 범죄의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촉법 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건수가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증가가 통계 오류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혹시 착시에서 비롯한 수치란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년법의 경우 촉법소년 사건은 전부 소년부에 송치하기 때문에 숫자가 뭐 부풀려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선윤 교수님께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계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요. 더 한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강력범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흉포 아닙니다. 그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수치가 2015년에 6.5%에서 2025년에 3.9%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요.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같이 묶은 게 경찰 통계의 또 오류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간하고 강제추행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토론회에서 현직 소년부 판사님께서도 이걸 지적하셨어요. 추행 중에는 너무나 경미한 추행이 많기 때문에 강간과 추행을 분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흉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뭐냐면요. 2025년에 보호 처분을 받은 13세 촉법 소년이 4,405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2년 10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입니까? 네, 53명입니다. 네, 1.2%입니다. 이 53명을 형사처벌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촉법소년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어선 것은 거품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전권 송치 규정 때문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촉법소년은 범죄 소년하고 달리 경찰 단계에서 훈방 선도 조치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들어온 모든 사건을 무조건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경미하고 범죄도 되지 않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요. 2025년에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2만 건이 넘는 촉법소년 건수 중에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요 47%, 1,400명밖에 되지 않고요. 과반수가 넘는 53%는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재판조차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 재판조차 열리지도 않는 심리 불개시율이 매년 증가해서 결국 28.4%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범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들이 다 이 접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법원 행정력 낭비입니다. 네. 이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소년부 경찰 단계에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심리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선도 조치할 수 있고 훈방 조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범죄 유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는데요. 절도가 가장 많아요. 47.9%고요. 사기가 6.6%입니다. 두 개 더하면 50% 넘어가죠. 아이들이 유흥비하고 가출로 인한 생계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퇴폐향락적 사회에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신종범죄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무인점포 절도, 킥보드 규정 위반, 사이버 모욕, 불법 카메라 촬영 등은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범죄입니다. 기회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해서 보셔야 통계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중하지 않은 범죄마저도 다 범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입건된 건수가 많아지고 통계가 좀 오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의 이유로 만 13세에 유독 촉법소년이 많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 이 부분도 이근우 교수님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연령이 뭐 어려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 사회 환경이 또 변했고 네. 또 종전에는 범죄로 보지 않던 일상적인 친구들 간의 다툼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쌍방의 부모들이 이제 화해를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이게 용서의 문제로 사적으로 끝날 수 있던 것들이 요즘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형식이 되니까 피해자 쪽도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절차로 더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사회 내에서 해결들이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 같으면 법적으로까지 안 갈 일들, 뭐 예를 들어 학폭이 발생하면 뭐 변호사를 산다거나, 뭐 약간 이런 뭐 산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변호사님도 그렇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박선희 교수님 말씀하신 무인점포 소액절도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액이 10,000원, 뭐 5만 원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폭력 중에 상당수도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중에 말씀하신 그 경찰로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과 연계돼서 경찰로 오는 사건들이 미성년자 연령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만 건이나 됩니다. 근데 14세 이상이면 오히려 훈방이나 기소유예 같은 법원까지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13세, 12세, 11세, 10세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비행도 전부 다 법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3세가 인원이 많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크게 늘었다라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간용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생이면 용서해줘야지라고 어른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중1 때는 아직 그래 막 초등학교 벗어났으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똑같은 일이 중학교 2학년에만 일어나면 그 아이는 용서의 대상으로 더 이상 삼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우리의 아이들을 보는 시선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준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대법원 쪽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네네네. 아까 이제 교수님은 뭐 경찰이 뭐 범죄가 되지 않는 것 입건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경찰이 뭐 범죄가 안 되는 거, 뭐 구속요건 해당이 없는 거를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절도를 뭐 훈방 처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법연감이라는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입니다. 약 한 10년 사이에요. 네. 재미있는 통계가요. 10살에서 13살짜리 아이들이 11.2%였어요. 24% 늘었습니다. 그 2배요. 네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14세나 15세 소위 범죄 소년으로 되는 아이들은요. 거의 30% 유지가 되고 있는데 16세나 17세는 오히려 40%에서 3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13세 전후의 아이들, 촉법 소년에 해당된 아이들이 범죄율이 더구나 대법원에서 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 자료 거의 2배에 지금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13세, 15세, 16, 18세까지의 범죄 소년들의 그 통계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유독 13세 전후의 그 촉법 소년 아이들의 비중은 지금 2배로 늘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우리가 뭐 통계 착시라고도 물론 뭐 어떤 부분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통계가 지금 하루 이틀치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이 검찰, 경찰, 법원 통계를 다 아우러서 최종적으로 그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였던 그 증가폭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심각성을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범죄의 내용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 범죄를 과연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특히 기준 연령을 1살 더 낮추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뭐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임준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범죄학을 전공하는 학자 입장에서 네. 우리가 형벌을 높인다라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형벌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범죄 예방 목적 외에도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또 우리가 응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벌의 이 본질적인 이건 이제 독일 말로 하면 이제 페어겔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종의 그 복수, 응보 이런 형벌의 본질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규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사형제도 우리 거의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뭐 범죄가 줄어들고 그 우리 논의가 많이 되는데 네. 그러면 새로운 이런 범죄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도를 손질하고 또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우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이 토론이나 이걸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살 낮춘다고 해서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54명 그랬는데 실제로 저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애들이 뭐 교도소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의 다른 규정을 보시면요. 소년은 사형 무기가 안 되게 돼 있고요. 징역도 무기징역 같은 건 없고 15년이 상한이고요. 벌금형은 때려봐야 돈 안 내도 다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자격정지 같은 것들은 공무원 되는 자격이라 13세한테는 아무 혜택 그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실제로는 징역 아니면 금고라고 잘 쓰지 구류라고 잘 쓰지 않는 그 형벌만 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한테는. 네.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냐? 공식 절차가 일찍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까 현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계는 경찰은 촉법 소년이 확인되면 자기들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법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방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원으로 다 몰아가서 뒤늦은 절차에서나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되게 느린 절차가 되는 것이고 범죄가 된다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초기에 가서 피해자 면담, 가해자 면담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그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거 저지르면 핸드폰 압수수색 다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절차에서 바로 다 처벌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소년 보호 정치 하든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경미범죄 심사라는 것처럼 네. 소년에 관한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도를 파악해서 빨리 걸러내는 그걸 공식적으로 훈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범죄가 성립 안 하는데 훈방을 한다는 건 더 웃기는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되는 거라서 한 살 낮춘다는 게 뭐 엄청나게 감옥을 많이 보낸다 그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 형사 절차로서 또 절차 자체를 한번 와보는 것도 경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조사받아 보는 것도 애들 따끔한 어떤 경고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경찰 단계 넘어가면 검찰 단계도 있고 또 법원에서도 범죄 소년이라고 해도 소년 보호 절차가 가능한 것이라서 네. 오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무조건 뭐 감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식 절차가 시작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살 연령을 내리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리도 아니고 이슈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손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할 경우에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들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범죄에 대한 뭐 응보, 이게 형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그걸 네. 좀 먼저 말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응보라고 하면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런데 소년 범죄의 책임은 저는 사회에 있다라고 봅니다. 소년원에 입소하는 촉법소년 중에 74%가 지금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런데 13세 정신질환의 책임을 그 자기 자신, 소년에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에는 한 번 이 절차를 거쳐보는 게 이미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실무에서 본 소년범은 너무 어린 나이에 사법 절차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나쁜 지식이 더 쌓입니다. 이 절차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지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립니다. 근데 한 번 이러고 나면 문제가 점점 더 기계적으로 피해에 무관심해지면서 범행만 반복하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13세는 사실 발달 단계에선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이인데도 이 시기를 잘못된 걸 배우는데 더 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쓸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자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처벌에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꼭 필요한 피해 공감 교육, 비행 예방 교육에는 쓸 자원이 사라지죠. 이러면 교육을 못 받은 소년과
그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더 늘어나겠죠. 여러 나라들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춘 뒤에 비행이 오히려 증가한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년원과 이 보호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나더라도 반성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앞으로는 나도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년들 중에는 어차피 저는 이제 평생 정상적으로 대학도 못 가고 뭐 결혼하고 나중에 돈 벌고 잘 살더라도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내가 이거 옛날에 10대, 12세, 13세 잘못한 거 밝혀지면 완전 생매장돼서 가족 인생까지 한 번에 나락으로 갈 거다라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는 거군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소년에 나간 뒤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사회인이 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벌써 몇 년째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학폭에서 뭐 성년사가 좋지만 받아도 입시에 불이익 주는 학교들이 있고 또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십 년 전 보호처분을 이유로도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런 것들은 다 소년들을 좌절시키고 또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촉법소년 일찍 형사처벌 받을수록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범죄학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강력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그 증거를 대고 있지 못해요.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외국에서는 그 증거 자료들을 찾아서 제시했고 역효과가 났다라는 증거에 의해서 많은 국가들이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예를 들면요. 형사 책임 연령이 15세예요. 14세로 내렸습니다. 14세 재범이 증가하자 역효과가 났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15세로 올렸습니다. 자, 형사처벌 책임 연령이 가장 뜨거운 논쟁을 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50개 주거든요. 50개 주마다 다 다른 제도를 운영하니까 서로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연구 또 매칭 기법이라는 통계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형사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 오히려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고 미국의 가장 많은 주인 23개 주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높였고요. 15개 주에서는 15세, 5개 주에서는 16세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0년대 MRI랑 CT라는 선진 기법을 사용해서 뇌과학자들이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측정을 해보니 25세가 돼야 뇌가 발달을 끝낸다. 그래서 최소 14세가 돼야 인지 능력, 추록 능력, 그다음에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최소 14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세가 가장 보편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 또 과학적인 분석들을 받아들여서 많은 국가들은 나이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여론 기반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해요. 증거 기반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49개 국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책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증거 기반 정책 수립하려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국책연구 하면 뭐합니까? 이런 때는 여론 기반인데요. 네. 여론 기반은 정치인들만 좋은 거예요. 지지율 올라가고요. 재선되는 거예요. 증거 기반으로 해야 국가가 안전해집니다. 네.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좀 나이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여론을 따져가서 나이를 바로 내리자라고 그 정치인들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반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법 제도를 크게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나눠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예, 철학적인 배경이 다른데 이 14세 기준을 만들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 엄격한 도덕적 책임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13세, 14세 정도 되어야 어떤 자기의 도덕적인 그 자유의지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위 그 전통적인 칸트 같은 이를 철학자들의 어떤 그 논쟁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세 정도 되어야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선악을 도덕적으로 자유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 상당히 높은 어떤 인간의 의지를 존중한 건데 이것이 사실 옆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달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 의한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로 인해 사회에 끼친 영향, 저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13세 연령을 낮췄습니다.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판단할 이슈는 아닌데 대체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영미법계 국가들은 지금 10세에서 12세까지 상당히 낮춰놨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10살까지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 독일과 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53년도 형법 제정되면서 이 14세 규정이 지금 7, 8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 오래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철학적인 이제 고민을 여기서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의 어떤 13세 정도로 낮춰야 적어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13세 전후의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 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한 명의 사형을 우리가 지금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사형 제도가 뭐 폐지됐다고 사형 형벌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그 범죄에 대해서 규범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은 꼭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13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해서 소년범들이 모두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소년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형사재판하고 소년재판의 차이가 다릅니까? 현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네. 사실은 일반 성인범들이 받는 재판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재판의 결과로 받는 형사처벌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역형의 기간 자체를 조금 더 낮게 하거나 네. 그리고 똑같이 하더라도 딱 정해진 뭐 예를 들어 3년, 5년 이렇게 정해진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5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그리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좀 빨리 내보낼 수도 있고 늦게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법에서 정한 징역형, 벌금형만 처벌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에는 실제로 징역형처럼 철창 안에 강제로 가두고 24시간 다른 사람들과 CCTV로 감시받는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소년원 구금이 있습니다. 네. 6개월이나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교육적 처우가 더 있다 뿐이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갇혀 산다는 거 그리고 가족과 분리되고 내가 자유를 모두 박탈당하는 거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처벌입니다. 탈출하거나 보호관찰 위반 같은 걸 하면 더 무거운 처분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년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거다. 소년보호재판은 가벼운 처벌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구금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소년보호재판입니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정도의 절도나 폭행,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형사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니면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면 집행유예가 일단은 많이 이루어지고요. 실형 선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범죄를 하는데 아이들이 단기간에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소년재판에서는 이 아이를 유해 환경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 구금을 그냥 합니다. 여럿이서 같은 범죄를 같이 했는데 이 중에 하나이는 형사재판을 받고 또 하나이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재판 받은 아이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소년보호재판 받은 아이는 소년원 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년법 체계 자체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굳이 연령을 낮추지 않더라도 소년법 체계를 좀 바꿈으로써 더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 이 논의에 제가 이제 들어온 얘기도 네. 국민들이 형사처벌 뭐 애들 감옥 보낸다 여기에 자꾸 흥분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굉장히 오래된 70년이 넘은 이 소년법 체계 이게 소년법이 아니고 사실 소년법원법입니다. 네. 저 법의 모든 주체는 나머지 4조에만 학교의 장, 뭐 보호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모든 절차는 법원이 정권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맞춰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예를 들면 오히려 형사재판이 불리한 것처럼
들켜지겠지만 거기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소년 보호 재판은 그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볼 때 형사 재판으로 오면 각 경찰, 검찰, 법원의 절차마다 본인이 진술할 수도 있고 절차 진행에 통지도 받을 수 있고 그 재판 기록 같은 수사 기록 같은 것도 다 열람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들어가면 이게 블랙홀에 빠지는 겁니다. 판사님이 불러줘야 들어가서 진술할 수 있고 화해 절차에서만 부르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절차에서 빠져버리는 절차. 그러니까 사실 소년 보호 절차라는 게 되게 법원에 너무 정권에 내맡겨진 절차라서 이 기회에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또 이제 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기 때문에 동료 학자님 교수님들한테도 많은 비난을 받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오히려 한 살을 낮춰서 그래도 세밀화된 형사 절차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절차가 간명해진다는 거죠. 더 빨리 경찰 단계에서도 빠질 수 있고 검사 단계에서도 빠질 수 있고 거기에 각각 교육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이 소년을 평가하고 뭐 재판한다기보다는 물어보는 거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절차를 바꿔서 소년법에 소년들에 의해서 빨리 절차를 시행하고 오히려 좀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에 대해서 박성룡 교수님께서 잠깐 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무려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여론만으로 제도를 바꾸기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분위기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박성룡 교수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다른 나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 여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론 중요하죠. 근데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81%의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촉법소년 몇 살인지 아세요? 보호처분 뭐 받는지 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반대를 이제 찬성을 하시게 되셨냐? 바로 그 여론하고 그 미디어하고 언론에서 주는 자극적이고 아주 혐오적인 컨텐츠만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런데 봐도. 사실 미디어의 특성이요. 시청률, 조회수, 클릭수.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다 돈이에요. 어른들의 돈이 미쳐가지고 시청률, 조회수, 클릭수 올리려고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것만 싹싹 골라서 내보내시고요. 이 아이들은 악마다. 이 아이들은 괴물이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니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은 얘네들은 악마네. 얘네들은 괴물이네. 얘네들은 아무 처벌도 안 받네.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가장 먼저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이요. 지난 정부 때 22쪽짜리, 22쪽짜리 문건을 통해서 구구절절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둘러서 반대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3월에 76개 아동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서 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법학자 205명이요. 반대 성명 냈고요. 바로 오늘 47개 아동 청소년 단체들이 반대 성명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반대를 하냐. 81% 국민은 찬성하는데 왜 반대하시냐면요. 이 아이들을 알아요. 이 아이들을 삶에 개입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 아이들의 가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아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강력처벌 효과가 없고요. 국제 기준에 대해서는 현지연 변호사님께서 답을 해주실 겁니다. 네네. 국제적인 요즘 유엔 아동인권위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 조정하는 거 반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이라든지 그 전에도 항상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분에 대한 소년법 개정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그때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주시 대상으로 보고 너네 절대 내리지 말라고 항상 의견을 주어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절대 이 이하로는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연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랑 동일한 만 14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될 성인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도록 제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신 과학적 연구 성과, 그러니까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 발달과 신경과학 연구들이 모두 12세나 13세 아동의 경우에는 그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어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 그리고 형사 절차의 의미 자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말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형사 절차를 경험시키는 것이 유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 겪으면 소년보호 절차랑은 달리 애들이 더 혼쭐이 나서 각성하고 비행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인 거예요. 효과가 나는군요. 네. 네네네. 형사 절차는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동의 정상 발달을 저해하고요. 또 어린 나이에 성인을 기준으로 짜여진 그 형사 절차가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적합한 절차를 찾아보라라는 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반론 좀 해주시죠. 예, 그 국제 인권 기준에서 뭐 공부하는 거 14세 맞는데요. 실제로 뭐 한 100여 개 나라 보면은 지금 13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데 100여 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로 조금 올려간 우리나라처럼 된 나라가 한 33개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할 기준이고 네.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 유럽 쪽에 몇 개 나라는 15세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뭐 기준은 당연히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을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뭐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겠죠. 이 형사사법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나라들이 13세 미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한 100여 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분명 우리가 이 국제적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주십시오. 사실은 그 국제 기준 뭐 유엔 기준 이야기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나라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라고 부를 때 우리처럼 법원에 의한 소년 보호 절차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일본, 한국 우리가 일본 걸 가져왔으니까요. 그런 나라 말고는 복지 차원이나 정신보건 차원의 개입들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처벌 절차라고 안 부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그 사회가 이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이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거지. 아, 형사 절차 연령이 13이다, 14다, 뭐 스탠다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거라 다른 걸로 백업이 가능하면 보충이 가능하면 굳이 필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뇌의 발달 25세 이런 말씀 하시는데 10조 2항에 우리 보통 그 주치감경이라고 욕 많이 먹었던 심신미약자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어서 뭐 약물이나 이런 걸 일시적으로 좀 책임 능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발달 단계에서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하지 않는다. 10조 1항과 달리 10조 2항은 처벌하되 깎아줄 수 있다의 입장이지 뇌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10조 2항의 논리하고는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문제지. 예, 그다음에 형사 절차가 막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어린애들 수갑도 채우고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절차의 낙인 효과나 공포 효과 같은 거는 실제 운영하기 나름이고요. 오히려 경찰의 소년부, 검찰의 소년부가 없다는 게 저는 이상한 겁니다. 소년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방금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범죄 소년인데 그냥 일반 성인을 상대하던 경찰 검사들이 그냥 수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촉법 소년 연령이 내려오든 지금부터 14세부터 18세까지든 전담 경찰과 전담 검사들이 개 발달 단계를 보고도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 쪽엔 있지 않나요? 청소년계가? 청소년계가 있지만 그 사실은 조사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예.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힘든 조직이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는 거라서 획일적으로 이 나이만 기준 갖고 뭐가 스탠다드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준이 그냥 나이만 기준을 두고 그 나라만의 입장이 다 다른데 한쪽의 기준만 두고 그 기준을 따라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어렵다 보니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로고 듣고 와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네, KBS 열린 토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현지연 변호사,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령만으로 해외 소년 사법제도를 단순 비교하기엔 다른 부차적인 조건들도 따져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범 교화 시설이나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 아까도 잠깐 뭐 청소년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검찰 쪽에서 조사를 청소년 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교수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일단 반박하고 싶고요. 네. 임준태 교수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한 형사 책임 연령은 14세다라고 했고요. 유니세프에서 발행한 2022년 자료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근우 교수님께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제 얘기하셨는데 유엔 아동권리협약 우리 비준한 국가입니다.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허투루 나이를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년사법이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하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네. 예산하고 인력 부족하죠. 네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이에요.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려면요. 지금 결단을 정부가 내리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아이들의 지금 문제는 그 보호망, 안전망, 가정학교 지역사회 안전망이 다 무너졌고요. 유해 환경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리 감독만 잘해주면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스쿨폴리스 한 명이 10개 학교 관리합니다. 관리가 될까요? 잘 안 되죠. 학교에 상주하는 상담사 한 명씩 상주하는 학교는 몇 개 안 돼요. 한 상담사가 5개 학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매년 13,000명씩, 누적 3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요. 55명이고요. 지역에서는 100명까지 관리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32명 관리합니다. 관리 안 됩니다. 소년원은 또 어떻습니까? 소년원이 10개밖에 안 돼요. 과밀이에요. 그래서 구호 처분인 6개월에서 채우지 못합니다. 4개월 또 10호 처분인 2년을 채우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붙여서 아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력 없죠. 보호관찰관이 관리 잘 못하죠. 결국 소년원에 다시 들어오는 소년원 입원 사유 1위가 보호관찰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정신질환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소년원은 대전소년원, 의료소년원 하나뿐입니다. 거기에는 100명밖에 수용 못해요. 근데 매년 700명의 정신질환 소년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결단을 내려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좀 부족하다라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소년 사범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그 재소자들 위한 이 교정 부서에 우리 인력을 보면 연간 매일 평균 한 6만 5천 명 정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한 16,000명에서 7,000명. 그러니까 교도관 한 명이 담당하는 재소자가 1대4입니다. 근데 OECD나 뭐 우리가 선진국 보면 1대2, 1대3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교정 분야, 특히 뭐 소년사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보호관찰 분야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건 현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도 해결될 문제고 또 형벌의 어떤 강화도 좀 책임이 있지만 이런 이제 선두라든지 보호관찰 통해서 교화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사실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 교수님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년 사법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보았을 때 인력과 예산은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어떤 그 좋은 어떤 정책을 우리가 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소년법 체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법원이 모든 걸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호처분의 집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각각의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민간 보호기관들, 그다음에 보호관찰소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소속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이 직접 뭘 할 수가 없어요. 병원도 마찬가지. 위탁을 드리고 돈을 주는 문제지 내 소속 기관처럼 관리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보호처분만 선고할 뿐 손발이 될 조직도 없고 주무부서라는 것도 법무부도 사실은 소년원을 관리하는 거지 보호정책을 관리한다고 말하기는 저도 사실은 그렇고요. 이로부터 가벼운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에 가까운 또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병원에 보내는 것도 병원에 1인당 얼마씩의 돈을 줄 뿐이지 걔를 얼마나 진료하고 있는지 걔가 차도가 어떤지 판사가 다 할 수도 없고요. 시설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충격받은 게 중곡동에 가면 30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네. 그 병원에서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래 환자나 쉬운 소년 환자를 받고 싶지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법원이 보내는 애들까지 24시간 받아주기 싫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심 기관이 없으니까 법원은 처분만 내릴 뿐 중심을 쥐고 이걸 교정이라 그럴지 소년사법이라 해야 할지 중심 기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네네. 관련 기관들을 모으고 예산을 타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 법원이 예산을 타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법원은 판결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든 성평등 가족부든 보건복지부든 어떤 기관도 다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중심 기관이 네. 국회에 대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문제가 결국엔 저는 부모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의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라든가 방임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듬어줄 기관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근우 교수님이 이 지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건 진짜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네. 1호 처분은 보호자, 부모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처분인데 문제는 저희들 오히려 어릴 때 BBS니 이런 그룹홈 같은 그런 복지기관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기구도 있었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조직적 한국전쟁 직후와 달리 아주 선의에 의해서 그분들이 소규모로 운영하시는데 기존 애들을 고려해서라도 법원이 보낸 쉽게 말하면 사고 친 애들까지 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냥 좀 불쌍한 걸 받고 싶은 거지 말썽 부리고 사고 친 애들까지 우리가 받아버리면 힘들어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이게 체계적 관리가 없으니까 아름아름으로 기존에 받아주시는 분들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받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또 달리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위탁 기관이나 그 관리 같은 문제들도 사실은 약간 책임에서 벗어나 있죠. 법원은 보내기는 하는데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현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에서 역할이 좀 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너무 아이들에게 이런 책임을 다 씌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교화 과정이 너무 중간에 없어지는 것 아닌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인력 배치가 굉장히 지금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통합해서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몇 년이라도 계속 하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아동학대 피해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하는데요.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손을 뗍니다. 보호처분 받고 난 뒤에는 학대 아동들을 위한 쉼터 입소가 거부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니까요.
가정폭력 피해 지원은 성평등 가족부가 하는데요. 성인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성인 피해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잖아요. 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1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만으로는 중간 정도는 되는데 그 수입을 올리느라고 보호자들이 다 일하러 나가서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서 위기에 빠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공백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같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비행 네.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은 대부분의 지원에서 다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돌봐줘야 될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야 될 가정들이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지역사회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들도 생기고 있고요. 네. 이런 곳에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그 가정과 부모 역할과 책임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선 또 소년범의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아까 여론은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론이 많이 그 아이의 부모를 처벌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대다수는요, 부모의 보호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성 가정이거나 뭐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굉장히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모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우리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네. 독일하고 프랑스, 캘리포니아 주는 부모가 방임을 해서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면 부모한테 형사처벌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에서 부모를 징역형을 주거나 그리고 어떤 벌금형을 주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양육명령이라는 걸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을 불러서 부모를 모니터링,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네네. 결국 충분한 교화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근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차단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답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가 가정도 해체된 가정이 많고 네. 사회도 사실은 그런 어떤 윤리랄까 그런 것들이 지켜줄 수가 없고 학교도 이미 사실은 좀 그런 기능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식적 기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슬픈 거죠. 네. 방금 부모 얘기를 했는데 부모도 그 이주 여성의 자녀분들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조손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가 다 방치하고 할머니가 키울 때 겨우 그렇죠. 밥이나 해주지 애를 끝까지 케어할 수 없는 가정도 있고요. 사실은 또 부모도 형사처벌은 화끈해 보이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미 그 유기죄라는 죄가 있어서 뭐 밥 안 주고 이런 거 방치한 건 지금도 처벌할 수 있고요. 다만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를 자동으로 처벌한다 이런 착각도 또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 주인을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보면 개 그 입마개를 할 것,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것, 그걸 어기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입마개를 시킬 수도 없고요.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요. 사회적 접촉이 필요한데 거기서 애가 사고 쳤다고 부모를 자동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렇겠네요. 예, 네. 다른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부모가 의도적 방임, 그 적절한 그 나이에 필요한 용돈이나 이런 걸 안 줘서 절도를 했다든지 뭔가 그 형법적으로는 유기죄라 그러는데 그런 거에 가까운 어떤 형태들을 포착해야 이제 뭐 부모의 처벌은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영 교수님은 예방 차원에서의 방법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방 차원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정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탄탄하게 하고요. 유해 환경을 차단하면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학교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사회에 안전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학교예요. 학교에서 이 위기로 흔들리는 아이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기 발굴을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조기 발굴할 거냐? 네. 스쿨폴리스랑 학교 상담사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기 징후를 보이는 애들을 조기 발굴을 해서 이 아이들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보내서 뭔가의 튼튼한 울타리를 쳐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저도 수없이 많은 비행청소년 애들을 만났는데 네. 너무나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 부모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인가. 네. 그리고 더 화가 난 게 이 아이들이요.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문신 있어요. 어른들이 이 애들한테 술 팔고 담배 팔고 모텔키 내주고 문신해주고 아이들 성착취하고 도대체 지역사회가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자. 안전망을 확실하게 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은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확실히 가정 환경이 좀 많이 좀 안 좋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다 증명이 되는데요. 네네. 방치됐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방치되고 가정환경이 안 좋으면 이 비행으로 빠져들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높아지죠. 네. 2025년에 시사기획 KBS 시사기획 창팀이 소년원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의 50% 이상이 부모가 이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학교를 이미 그만뒀는데도 이들의 부모와 이들의 이제 학교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게 좀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고 학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밤 9시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10살짜리 애한테 카드를 주고 밑에 가서 슈퍼에서 물건 사와라고 보낸 사건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아이한테 이거 누가 이렇게 시켰냐? 아빠가 시켰답니다. 사실 이게 생각이 없는 거죠. 네네.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12살 미만자 아이를 혼자 30분 이상 놔도 그게 방임죄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세요. 학원 버스에 보통 4학년, 5학년 애들 학원 버스 그냥 보내잖아요. 혼자 타죠. 예, 맞아요. 그 잘 컸다고 칭찬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버스 타는 것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버스 탈 때까지 픽업을 하고 거기 네. 앞에서 기다려야지 네. 혼자 내보내고 버스 타고 나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아동들에 대한 케어가 정말 교육이 필요한 이 범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청소년 범죄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가는 게 학교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부모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역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하면 결국 13세, 14세, 15세가 되면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 지원과를 계속 쌓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범죄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 단계에 국가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정과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애는 안 그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애가 밖에 나가서 그냥 뛰어놀아 뭐 약간 뭐 이런 문화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소년 범죄의 이 양상이 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소년법 체계로는 범죄의 수위와 잔혹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임준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범죄가 새로 이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SNS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러한 그 가상 공간을 이용한 어떤 그 접촉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뭐 부모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그리고 없죠. 예. 뭐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자기 핸드폰 충분히 다룹니다. 거기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에 접촉이 되고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법을 만들었을 시절에는 이 아이들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성 착취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접속을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도박까지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까지 생기는 걸 보면 현재 우리 어떤 그 디지털 환경은 어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 환경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10시 통금 시간 같은 거 사실 선진국에서는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모바일에 대한 어떤 접근 시간을 제한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향후에 이런 이제 제도까지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하고 또 나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우리 PC방도 뭐 24시간 다 이용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이게 널리 퍼지다 보니까 PC방 출입도 제한을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모바일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현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범죄 수위와 잔혹성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사실 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범죄 유형 자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그리고 또 성범죄라고 이게 짚어서 말하자면 전체 성범죄 대응 체계가 좀 더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 불법 카메라 촬영 같은 동일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과 보호 처분을 받는 기간은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결코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루지는 않고요. 오히려 빠르게 재판을 보낼 수 있는 소년보호재판이 피해자의 빠른 보호와 추가 범행 방지에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학교와 사회에서 정말 집요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 손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쥐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사이버 예절,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교육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를 즉시 알려주어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 그걸 찾아보고 싶고 뭐든 보고 싶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리 그런 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범죄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애들한테는 장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저쪽이 원치 않은데 억지로 손을 잡는다, 어깨를 잡으면 성인들은 당연히 그게 강제추행죄인데 아직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애기들은 나랑 얘기 좀 해 하고 잡으면 우리 성인 기준에서는 그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 괴롭힌 사실 저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의 일부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합성이나 그건 괴롭힘에 속하는 거라 나랑 내가 성적 만족이 아니라 나랑 사이 나쁜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의 하나로 걔 사진을 성적인 걸로 대상물로 합성을 하는 거죠. 걔를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범죄인데 가해자로서는 이걸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복수 내지 내 감정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좀 낮은 연령에서부터라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그냥 네 감정의 문제가 이건 죄가 되고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는 학교 공교육이든 부모든 이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교육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 공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촉법소년의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참여권이 제한돼 있다고 하던데 이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대책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은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형사사법 자체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 헌법이 독특하게 범죄 피해자 보호 재판상 진술권을 헌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형사 절차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사건 진행이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로 넘어갔다. 또 검찰에서는 우리 매토실 검사가 받았다. 어떤 송치를 했다. 이런 이 중간중간의 결정들이 다 통지가 됩니다. 법원에 갔다. 그다음에 법원에 간 단계에도 본인의 피해자의 권리로서 재판 절차에 참석해서 진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류들을 그러니까 읽어보고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뭐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지금 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들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소년법에 있는 피해자 관념들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게 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년 보호는 대상이 된 소년의 발달 장래를 위해서 애를 보호하자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판사가 부를 때 와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판사가 볼 때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싶으면 양쪽 쌍방을 불러서 화해를 권고시킬 때에만 딱 두 군데에만 피해자 개념이 나오고요. 아까 절차를 통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자기 권리로 재판정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열람 등사권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모른다는 게 재판 진행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아무 결론도 모르고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원칙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형사 절차가 피해자한테는 더 절차적 권리가 더 확실한 제도인 거죠. 소년법이 상수에하는 다른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군요. 저도 그 몰랐네요.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없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훈 변호사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이 교수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언급된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피해자의 변호사로서도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로 조치 결정 받게 하는 것, 그리고 형사 고소해서 형사 처벌이나 아니면 소년보호 처분 받게 하는 것,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 근데 이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다 거치고 다 이긴 피해자들도 이후에 몇 년씩 또 가해자를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받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당장은 속이 좀 시원한데 이후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더 이제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나의 안정감 회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회복이 정말로 되려면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가해자가 자기 책임을 진짜로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대화 모임,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잘 못하고 있는 화해 공고 절차입니다.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1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연구하신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팀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법원 화해 공고 절차를 언급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려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아야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존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정부 공고안이 이제 내일 모레면 나오잖아요. 과연 어떤 공고안이 나올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면서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현지훈 변호사,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군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촉법소년 문제는 한 살을 낮추느냐 마느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처벌과 교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의 질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엄하게 다루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분노를 제대로 바꾸고 불안을 대책으로 만드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